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훈민정음 한글이 처음 창제되었을 때의 그 상황과 그것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 그걸 통해서 이제 한글이 원래부터 어떤 특성을 갖고 있었는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주제에 대해서 한글 훈민정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가도록 하죠. 자, 한글의 장점과 단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자. 한글 편하죠? 좋아요. 근데 불편한 점은 없었나요? 한글을 사용하면서? 내가 미국 학부생들에게 한국어를 4년 이상 가르쳤었는데 한글을 쓰게 하고 읽게 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뭐 일주일이면 한글 쓸 줄 압니다. 늦어도 뭐 2주일이면 해요. 나중에 이제 말하는 걸 익힌다든가 이제 문장을 구성한다든가 이런 게 문제지. 한글이라는 글자를 읽고 쓰는 법은 금방 깨우쳐요. 참 과학적이고 쉬운 글자 시스템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 글자 시스템 자체에서 여러분이 뭔가 불편한 점을 느낀 적은 없습니까? 자, 이거 자세하게 보십시오. 나중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뭔가 과제를 내줄 수도 있습니다. 자, 한글의 특징을 한자, 가나, 로마자 등과 비교해보자. 앞서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한자는 표의어, 글자 하나하나가 의미고, 가나, 일본의 글자 시스템은 음절이죠. 글자 하나가 하나의 음절, 분해할 수 없는 음절이에요. 로마자는 여러 말듯이 하나하나가 음소죠. 자음이든 모음이든.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한글은 이 중 어느 하나에 딱 들어맞습니까? 아니면 이것과 또 다른 특성이 있습니까?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가 현대에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 찾아보자. 창제 원리. 예. 한글 한자 운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밝혀보십시오. 사실 한글과 한자 혼용이 지금 별로 안 돼요. 내가 초중고를 다닐 때 심지어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고학년, 5, 6학년이 되면 한자가 국어책에 물론 괄호 속에 들어있었지만 있었습니다. 근데 나보다 더 앞선 세대는 아예 초등학교 때 한자가 한글 토가 없이 그냥 들어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국어책에는 한자가 물론 괄호 속에지만 들어있었고요. 당시에 신문들, 일간지 신문들은 한자가 수없이 많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한자를 모르면 신문을 볼 줄 몰랐죠. 그래서 신문을 본다 그런 것은 상당히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 같은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한글 기본 특징. 표의 문자에서의 발달이 아니라 처음부터 음수 문자로 창제되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음수 문자로 만들어졌다. 이런 글자가 거의 없죠. 왜 없냐면요. 영어 같은 경우 이 A 이게 이제 새 모양에서 만들어졌다고 하죠. A라는 글자가 맨 처음에는 뭔가의 모양을 주변에 있는 사물의 모양을 본따 가지고 사용했어요. 처음엔 그러니까 라틴어 기반의 글자들이 처음에는 표의 문자, 이제 상형, 어떤 사물의 모양을 못 땄으니까 상형 문자였다가 음소 문자로 바뀌었는데 중간에 또 이제 음절 문자라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근데 한글은 처음부터 아예 음소 문자로 창제됐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문자를 만든 거죠. 이렇게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주도해서 만들어진 글자는 아마도 한글밖에 없을 거예요.
일본어의 가나가 먼저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늦게 문자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의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글자를 만들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세계 역사상 이런 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글날이 공휴일이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공휴일이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공휴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되게 뭐 정치적, 종교적인 공휴일은 빼기를 정치인들이 거부하고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이 날짜를 공휴일에서 한동안은 뺐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한글날을 공휴일에서 뺐는데 오히려 유엔에서는 마치 그 한글날로 우리가 사용했던 그 날짜를 월드 알파벳 데이, 예, 월드 알파벳 데이. 그래서 세계 문자의 날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무슨 꼴이에요? 우리는 공휴일에서 빼버리는데 유엔에서는 세계 문자의 날로 지정해서 세계의 그 글이 없는 지역에다가 문자를 공급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을 하는 특별한 날로 삼아서 쓰고 있는데 그리고 미국의 굉장히 많은 언어학자들이 이 한글날을 기념을 해요. 한글날에 자기들끼리 파티를 열기도 하고 그럽니다. 나도 그런 파티에 참여해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정말로 창피한 일이죠. 이렇게 유명한 날인데 공휴일에서 뺀 게. 그래서 다시 결국 나중에 몇 년 전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죠. 세계에서 유례없는 어떤 문화를 기념하는 공휴일은 한글날밖에 없다. 처음부터 아주 의도적으로 음소문자로 창제되었다. 그래서 이 창제 기록 왜 만들었는지 이 문자에 대한 공식 해설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조선왕조실록에도 있고요. 훈민정음이라는 책자가 해설서죠. 이 해설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자해, 합자해, 등등등. 좀 전에 얘기했지만 로마자의 경우에는 원래는 표의문자, 상형문자에 시작해서 음절문자를 거쳐 지금의 음소문자가 됐다. 중간 단계를 보여주는 게 예를 들면 히타이트 문자 이런 것들은 음절문자였다 하는 것을 사실 우리 글자와 말의 그 발달 기원이라는 부분을 우리 앞서서 앞부분에 공부할 때 이미 봤었던 건데요. 히타이트 문자에 대한 거를 공부했었습니다. 잘 기억해 보기 바래요. 자, 한글을 이제 보면 낱글자 하나하나의 글자의 특징이 특히 이제 여기서 낱글자라는 것은 이제 자음을 말하는데요. 자음의 특징이 음소문자이면서 거기에다 자질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잠시 표로 보겠습니다. 우리 이미 얘기한 거기도 해요. 자질이라는 게 feature, 영어로는 feature라는 걸 말하는데 어떤 특징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 봤지만 뭐 거센 소리냐, 된 소리냐 이런 거의 특성을 하나로 모아낼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런 거. 거센 소리의 특성 이게 하나의 자질이고 된 소리의 특성 이런 게 하나의 자질인데 그 음소문자에다 그런 것까지 반영돼 있다는 거 아주 체계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용상의 특징을 보면 우리말은 음절문자다. 요 전에 이 낱글자는 하나하나의 글자인데 이게 이제 음소문자에다 자질 특성이 반영돼 있다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자음만의 얘기가 아니고 모음까지를 포괄한 얘기인데요. 자음의 경우에는 이게 거센 소리인지 된 소리인지 특성이 들어있고요. 모음의 경우에는 뭐 거기에 이게 뭐 복모음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표시가 돼 있죠. 네. 운용상의 특징을 보면 우리말은 음절문자라는데요. 운용상의 특징이라고 했어요. 운용상. 글자 하나하나는 자음과 모음이 이루어졌는데 그 진짜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음절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음소문자이지만 모아쓰기를 함으로써 형태상으로는 음절문자적 성격을 지닌다. 아까 생각해 볼 문제에서 우리 한국어가 라틴어,
가나 한자와 어떻게 다르냐? 기본적으로는 음수 문자죠. 그런데 이게 모여서 하나의 음절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또 운용상에는 음절 문자로 쓴다는 건데 대표적인 음절 문자는 일본어의 경우에는 그 음절 문자 하나가 이미 그 자체로 하나의 글자고 그걸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글은 음절을 분리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여기 음절 문자 그래서 여기 문이라는 글자를 볼까요? 그러면은 이 문이라는 글자가 미음 하나의 음소고 우가 하나의 음소고 니은이 하나의 음소고 이 세 개의 음소가 모여서 문이라는 하나의 음절을 만들었죠. 예, 신기하죠? 이런 글자 시스템이 다른 나라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죠. 자,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음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모아쓰기를 한다. 모아쓰기. 기역과 아와 미음이 합해져서 감이라는 하나의 음절을 만들죠. 기역과 오와 미음이 합해져서 곰이라는 음절을 만들죠. 근데 왜 이렇게 음절을 만들어 썼을까? 그냥 풀어쓰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굳이 이렇게 음절로 모아서 쓰지 말고 기역, 아, 미음 이렇게 그냥 쭉 가로로 영어처럼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모아쓰기를 했을까? 이게 이제 한자의 영향이다라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요 음절 하나가 한자 한 글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럼 뭔가 좀 더 비교해서 한자어를 우리말에 쓸 때 이제 일관성이 뭔가 일치감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한자 영향 때문에 모아 쓰기를 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모아 쓰는 게 이제 요즘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컴퓨터화가 한글이 처음에 컴퓨터화가 될 때 상당한 어려움을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로 여러분이 똑같은 기억인데 감이라고 할 때 이 모양이 다르죠. 곰 할 때 기억 모양이 다르죠. 이걸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에 따라서 완성형 시스템을 쓸 것이냐, 조합형 시스템을 쓸 것이냐. 조합형이라는 것은 글자를 이렇게 미음을 다 쳐넣으면 그때서 감이라는 글자가 딱 나타나는 거고요. 완성형이라는 건 하나를 쓸 때마다 이게 조합이 되는 거예요. 기역 아를 치면 가가 되고 그 다음에 명을 치면 감이 되면서 모양이 작 변하고 어쨌든 전산화의 초기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어려움을 다 이제 벗어났죠. 그래서 아주 현장에 쓰는데 요즘도 그 문서들이 어떤 문서들이 어떤 걸 기반으로 하고 있느냐 뭐에 따라서 뭐 윈도우 시스템의 문자 조합 시스템을 따르고 있느냐 뭐 다른 시스템을 따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문서가 여러분이 간혹 보면 막 깨지는 현상 글자가 막 깨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걸 글자를 이렇게 음절 문자로 만드는 방식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문서를 못하다든가 윈도우스 시스템에서 만든 것이 또 다른 시스템에서 만들 것과는 뭔가 조합 방식이 다른다든가 그런 이제 차이점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요. 어쨌든 지금은 그 전산화할 때 문제점은 거의 사라졌어요. 일본어나 그 한자어를 컴퓨터로 입력할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본의 모든 음절 하나하나가 글자인데 그 모든 음절이 이 자판에 있을 수 없죠. 한자를 생각해 보세요. 한자의 모든 글자가 자판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참 이거 이런 난감해요. 그래서 그걸 분리해 가지고 한자의 획수 하나하나를 분리해서 집어넣는 방식을 쓰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냥 발음으로 알파벳으로 적으면 그게 한자로 나타나게 하는 방식을 쓰기도 하고 그 동네 일본 한자어 참 복잡합니다. 우리말은 아주 쉬운 편이죠. 전산화하기도. 모아쓰기 장단점 이제 좀 전에 말한 것도 얘기 들어가겠는데요.
기계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완성형이냐 조합형이냐 유니코드 시스템이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조합 방법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지금은 거의 다 해결됐다고 보면 됐고요. 다만 옛날 문서가 어떤 시스템 만들어졌을 때 그게 이제 깨지는 현상이 있는 정도죠. 모아쓰기라면 독서 능률이 향상됐다. 왜냐면 음절 하나하나를 탁 봤을 때 더 눈에 딱 들어오죠. 그래서 의미 전달에 효율성이 있는데 영어의 경우를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요 단어 크리센서멈 국화라는 뜻인데요. 꽃 이름이죠. 자, 이 눈에 어디까지가 하나의 음절이니까 들어오지 눈에 딱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읽을 때 좀 시간이 걸려요, 사실. 우리식으로 한다면 크리센서멈인데 이게 우리는 하나의 그냥 모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되는데 영어의 경우에는 이제 영어식 음절로 하면 크리가 하나의 음절이고 센이 하나의 음절이고 서가 하나의 음절이고 뭐음이 음절인데요. 이 단어에 대한 발음을 이미 알고 있지 않으면 참 어렵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동력이라고 하는데 독서 능률, 가동력에 있어서 우리말의 모아쓰기는 굉장히 탁월한 장점이 있다. 또 가로 세로 쓰기를 또 잘 할 수 있죠. 영어를 세로 쓰기를 어떻게 합니까? 힘들죠. 가로로 써도 되고 세로로 써도 되고 우리나라 근대 소설들은 다 세로로 써졌었어요.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자,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봅니다. 3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름절을 초성, 중성, 종성으로 3분해서 만들었다. 알고 있죠? 그 모음 인식이 기초가 된다. 모음을 기준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있기 때문에 중성은 반드시 모음이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3분법 시스템이 어느 것이 모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데 아주 기반이 된다는 거고요. 음소 문자의 성격을 갖췄다. 예. 초성이 하나의 음소, 중성이 하나의 음소, 종성이 하나의 음소. 근데 이제 가까운 중국의 경우 음운학이 이렇게 한 글자를 뭐 성과 운으로 이분한다. 모음에 대한 인식이 없다. 예를 들어서 이 성자를 봅시다. 이게 수없이 많은 획들이 들어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웃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5개의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 소리와 관련이 있지 않아요. 의미적으로 그냥 뭐 그 획 하나하나가 뭔가 특정한 의미를 전달해서 그 획을 복잡하게 엮으면 좀 더 복잡한 의미를 전달하는 데는 참 어떻게 보면 확장성이 큰 게 한자어입니다. 복잡한 의미를 전달할 때 아주 확장성이 커요. 그런데 여기에 뭐 모음, 자음 이런 게 있지는 않죠. 다만 중국 음운학에서는 이제 성, 소리와 운율, 성조라는 게 있잖아요. 한자어에는. 네. 그런 걸로 이분해서 모음에 대한 인식이 없다. 그래서 중국어를 배울 때는 이 소리뿐만 아니라 높낮이, 사성, 4가지 톤, 성조가 있다고 하는데 이 성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 분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운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중국에서는 치는데 우리는 그런 건 없죠. 그냥 모음, 자음. 예. 자음자는 주로 초성과 종성에 쓰이죠. 초성과 종성에 쓰이고요. 그래서 훈민정음에 보면은 정음, 올바른 소리 28자, 28자가 각상, 각각의 모양, 글자 각각의 모양이 기형, 형태를 기반으로 하여서 이어서 쓴다. 뭐 우리말로 보면은 어서 뭐 이런 거에 해당되는 어조사이라고 그래요. 제 이어서 그렇게 해서 제 만들어졌노라. 이 지는 이제 일종의 우리말로 하면 문장 종결어미 같은 겁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28자는 각각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이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이제 이렇게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자음자가
자음자, 모음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음 이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서 이미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실 때 특히 자음의 경우 그 자음의 발음, 자음 음소가 발음나는 위치, 그리고 그 자음을 발음하는 방법, 이거에 따라서 분류를 해가지고 이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현대 음성학자들이 만들어 쓰던 거를, 그러니까 서양의 음성학 학계에서 근래에 와서나 그 표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발음은 이 조음 위치는 어떻고 조음 방법 어떻고, 그래가지고 뭐 영어든 한국어든 뭐 어떤 언어를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으로 표를 만들어서 그 성격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세종대왕은 이미 그걸 염두에 둬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과학자입니다. 가획의 원리, 이제 획을 하나씩 첨가해 가지고 그게 뭔가 더 소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을 이미 표현을 했다. 이 자음자를 만들 때도 그랬다는 거죠. 자음에. 이따 또 설명을 하겠지만 거센 소리를 표시하기 위해서 획을 하나 더 넣고, 또 된 소리를 표시하기 위해서 글자를 하나 더 겹치거나 앞에다가 시옷을 붙인다든가 아니면 여린 이웃을 붙인다든가 이 가획의 원리를 사용했다. 이게 이제 자음자를 만들 때 원리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종대왕이 창제한 이 자음자를 이제 표로, 지금 현대식 표로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미 머릿속으로는 이를 만들 때, 자음을 만들 때 세종대왕과 학자들이 이걸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고요. 글자 중에서도 현대 쓰이지 않는 글자들도 눈에 보이죠. 그 글자들이 어떻게 됐으며 그 글자들이 왜 있어야 했는가, 이런 얘기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